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입니다.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중개행위와 관련되는 것만 손해배상을 합니다.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주관적 판단하면 X.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경미한 과실도 책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비재산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보험은 2억 가입했는데 10억 손해입혔으면 10억 다 가입 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2억 배상해주고 나머지 8억은 개인 재산 가지고 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전에 했던 걸 다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화면하고 똑같은데 좀 길게 적은 걸 말로 적은 걸 약간 정리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금방 했던 거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적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식인데 요건 암기 프린터는 56번에 있습니다. 56번. 암기 프린터 56번인데 1, 2, 3번을 구분해야 되겠죠. 처음에 개업할 때는 반드시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등록 안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손해를 입혀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죠.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미리 해야 된다면 X입니다. 2번, 3번은 미리입니다. 분사무소 설치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이미 미리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개업 공개사인 경우만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거든요. 분사무소라는 거는. 그래서 미리 합니다. 1번은 미리 가입해야 된다면 X입니다. 업무 개시 전에 해도 되고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등록증 교부 전, 포괄적으로 보면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면 됩니다.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입니다. 1년짜리를 주로 가입하는데요. 1년짜리 가입했다고 1년 만기 끝나야 다시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6개월 만에 다른 보정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1년) 가입했다가 중간에 만약 6개월 만에 바꾸려면 서울보정보험에 가입했다가 협회 공제로 바꾸려면 공제를 먼저 가입하고 나서 종전보정을 해지하면 미경과 보험료 돌려줍니다. 근데 보험은 해약하면 손해죠. 굳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손해가 발생하니까. 만기 끝나면 만료일까지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정 설정에 대한 설명은 중개 완성되고 나면 설명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보정관계 정서를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고요.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3년 어디 있습니까? 암기 프린터 46번에 11번인가요? 밑줄 치세요. 찾아가지고 11번이네요. 11번, 12번에도 있죠. 12번은 매수 신청 대리고요. (15일은) 어디 있습니까? 암기 프린터 49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치놓으세요. 49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치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금액입니다. 요약집은 72페이지, 암기 프린터는 52번인가요? 52번 맨 밑에 있네요. 암기 프린터는 52번 맨 밑에. 보정 설정 금액이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2억 이상, 개인 2억 이상, 특수법인 2천만 원 이상입니다. 특수법인. 옛날에는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일반 법인하고 똑같았는데요. 지금은 모든 특수법인 모두 다 2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보전금 지급 절차입니다. 보험금 타는 절차입니다. 요약집 73페이지에 있고요. 암기 프린트는 없습니다. 자, 먼저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발생했다는 걸 입증하는 서류를 확보해야 됩니다. 합의서가 있으면 되는데 합의를 해줄 리가 없으니까 판결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 판결문 가지고 보험회사에 돈 타러 가면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해준다. 그럼 보험회사는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구상권이라는 것은 개업공개사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그러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 다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15일, 아까 암기 프린터 49번에 1번에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요약집 76페이지.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으면 매매 대금을 돈을 지급하고 등기를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쌍무 계약으로서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하니까 돈만 떼먹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예치기관에다가 계약금 등을 맡긴다고요. 맡길 때 누구 명의로 맡기느냐? 맡기는 사람 명의가 이게 7명 있네요. 암기 프린터는 개공은 신체보전. 암기 프린터에 이게 몇 번에 있습니까? 암기 프린터는 16번 맨 밑에 있네. 16번 맨 밑에. 암기 프린터 16번 맨 밑에 지금 우리 칠판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지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고요. 계약금 등이란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동시행인데 등기 서류만 받고 돈을 주고 있거든요. 원래 동시행이란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할 때 잔금을 치르는 게 동시행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선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등기 넘어오기 전에 미리 돈부터 주니까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예치기관은 세 군데입니다.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예치된 계약금 등을 절대로 미리 받을 수는 없는지요? 있습니다. 반환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는데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입니다. 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담하는 비용은 취득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암기 프린터 52번 52번에 15번, 16번 밑줄 치세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는 취득 의뢰인. 15번에 보니까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죠. 누가 실비를 부담하는지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거는 왜 취득 의뢰인입니까? 매수인이 돈 떼일까봐 예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무슨 뭔 돈이 들어가겠어요? 이게 반환 보증서 발행받으려면 위험보험료, 보증보험 증권 발행할 때 돈 받는다고요. 그런 것을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요약집 74페이지 개업공개사는 맨 밑에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세요. 계약 성립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이걸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예치기간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만약에 그 3번 75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자기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는 자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겠죠. 자, 76페이지에 지금 칠판에 있는 그림이 있고요. 사전 수령권입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 임대, 의뢰인 등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는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할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한다. 예치 명의자 밑줄 치시고요.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합니다. 예치기관에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자, 다음은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는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보수 일반적 내용 한 문제, 계산하는 거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보수 청구권 발생, 행사, 소멸인데요. 발생은 중개 의뢰 시 발생합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 중개보수는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팔면 중개보수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안 물어도 발생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근데 의뢰를 한 적이 없다면 최근에 올해 나온 판례가 있는데요. 세입자가 방구해달라고 중개업소를 온 거예요. 그 중개업소에서는 보통 원룸 같은 거는 그 위탁 관리회사가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게 맞나 봐요. 그 관리업체에 빈 방 있냐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있다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 쓰고 임대의뢰인 인적사항 도장 다 찍혀있지만 의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개보수 못 받는다. 의뢰한 적이 없으면 그럼 이거 내가 세입자 소개시켜주면 중개보수 줄 거냐 물으라도 봤어야 된다. 의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이 먼저 의뢰했으면 물을 볼 필요 없지만 이런 판례가 올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중개보수 2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그 대법원까지 안 주려고 가서 소송하면 2천만 원, 소송비가 2천만 원 넘게 들어요. 소송 실익이 없죠. 받아봐야 안 주려고 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받으려고 소송하려면 2천만 원 된다고 대법원까지 가면. 저는 한 번도 소송 안 해봤는데 용감하게 달라고 소송해가지고 결국 못 받았어요. 의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데 소송비는 누가 부담하라고 판결을 해줘요. 해주는데 그때 법원에서 인정해낸 소송비는 실제 변호사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 안 돼요. 그거는 다 주는 게 아니고 실제 변호사비는 수임료 한도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뭐 그 사람 부르고 협상해가지고 요즘 최소한 300 이상은 무조건 줘야 되고요. 통상 한 500은 받아요. 그리고 또 고등법원 가면 또 500 받고 대법원 가면 또 500 받아요. 그래서 2천만 원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유명한 로펌 이름 있는 거 쓰려고 하면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 들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성공보수 달라고 약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기업들 뭐 예를 들면 1,000억짜리 소송해가지고 이기면 30% 달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걸 그렇다고 변호사비 소송해가지고 변호사비 누가 부담하라고 하면 그걸 다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법에 나와 있어요. 그 이제 소송으로 해주는 거하고 그러니까 좀 다르다고. 어쨌든 금액을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를 다 받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실제 받는 금액은 한도가 없고 그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비용은 한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한도를 저도 다 암기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중개보수는 아예 받는 게 한도가 있잖아요. 최대 0.9. 자, 행사하는 거는 중개가 완성돼야 됩니다. 계약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소멸은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가실로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못 받습니다. 그럼 개업공개사의 고의 가실 없이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면. 근데 현실적으로 손님들이 제가 잘못해가지고 중도금 지급할 돈이 없어서 계약 깨야 되겠는데 중개보수는 챙겨드리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 받아내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현업에 있는 연수교육을 하러 갔더니만 어떤 개업공개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0만 원 가계약금 그러는데 대출이 될 줄 아는데 대출이 안 돼가지고 계약이 깨졌대. 그 임대인이 500만 원 안 돌려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안 돌려줘도 되죠. 계약금의 일부라면. 그래서 중개보수 달라고 하니까 2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 이랬대. 그래서 저는 다 받고 싶다. 4억이래요. 그러면 4, 46, 160만 원 받고 싶다 했더니 그럼 5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 160만 원 다 받고 싶다 또 하니까 그리는 못 주겠다 이러는데 저보고 그 나머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냐 묻길래 소송해봐야 된다 이랬더니 막 화내더라고. 그 소송 강사가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딨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안 주는 거는 사실 소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주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소송해도 휴지 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돈 다 빼돌리고 없다고 버티면. 그냥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길밖에 없어요. 사실 안 주고 버티면. 근데 돈 몇 푼 안 되면 그것 때문에 피해 다니고 신용불량이 되고 돈 안 벌어야 되고 돈 번 거 알면 압류해가지고 받아갈 수 있으니까 몇 푼 안 되면 줄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소송비가 더 들 수 있어요. 변호사비. 그럼 가장 좋은 거는 계약할 때 미리 받으면 좋죠. 계약 성립될 때. 미리 받아도 불법은 아니니까 미리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관행이 거의 잔금치를 떼주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저도 중개업을 해보니까 그렇게 떼먹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약이 깨진 경우는 사실 매수인한테 계약금 떼인 사람 500만 원 떼인 사람한테도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참아달라 소리 하기가 힘들어요. 너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가 매수인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대출 왜 안 되는 거 설명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로 깨졌다고 볼 여지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달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계약금 물어내라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로 깨졌으면 못 받은 계약금까지 물어내라고 할 여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78페이지 의약집은 이 지금 여기 우리 기본서는 보면 주택이냐 주택 외냐를 실제 용도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공부상 용도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만약 실제 사용 용도면 이거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그냥 시도조례 주택으로 보고 시도조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주택외로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겠죠. 이 기본서에 있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택이냐 주택 아니냐가 사실상 용도가 아니라 공부상 용도라고요. 오피스텔은 공부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택 외에 해당됩니다. 주택 외에 해당되는데 따로 규정을 해놨잖아요. 주택에 준해서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밖에 못 받아요. 85제곱미터야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은 국토교통부이 영이 정하는 최고 0.7, 0.6. 우리 그 요약집 78페이지 메뉴에 박스에 있는데 최대 15억 이상이면 전분의 7, 메뉴에 5천만 원 미만이면 전분의 6,
5천만 원 이상이면 1000분의 5, 2억 이상 9억 미만은 1000분의 4, 9억 이상 12억 미만은 1000분의 5, 12억 이상 15억 미만은 1000분의 6. 이거 다 암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최고요율만 적어놓은 거예요. 최고가 15억 이상이 0.7이잖아요, 최대. 그 이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굳이 또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안 나왔다 해도 네가 나오면 책임질래 하고 또 이런 것만 공부하는 분이 있어요. 굳이 이런 건 할 필요 없죠.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아주 세부적인 요율까지 물으면 100점을 받아야 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이. 자, 그래서 매매 교환은 최대 1000분의 7, 임대차는 최대 1000분의 6, 1000분의 6이나 0.6%나 같은 말이잖아요. 이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중개보수는 깎는 것만 가능하고 더 받는 건 안 돼요. 협의를 해도. 초과 약정 무효잖아요. 자, 주택 외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외 중개사물 토지, 상가, 임목, 공양재단, 광업재단은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협의입니다. 협의. 무조건 깎는 것만 가능해요. 그럼 협의를 할 때 이미 확인설명서 작성하면 출력하면 0.9라고 찍혀 나와요. 찍혀 나오기 전에 계약금 송금하기 전에 먼저 사장님한테 여러분들 협상하는 기술이 중개보수 얼마 받을 겁니까? 0.9인데요 하면 다른 데서는 0.4 해준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좀 계약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러면 나도 해줄게 이래. 근데 계약금 송금해놓고 가계약금 송금해놓고 깎아달라면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여러분 손님 입장이냐 개업공개사 입장이냐에 따라 개업공개사는 무조건 말 안 하고 그냥 확인설명 출력해가지고 도장부터 받아. 그럼 여기 그러더라고. 좀 그 찍히고 나서 깎아달라니까 미리 말하지. 여기 다 찍혀 있잖아요.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안 됩니다 해도 안 주면 또 소송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개업공개사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자, 거래금액 산정 방법입니다. 거래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고 산출액이 나오면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고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계산한 금액에서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매도인 100만원, 매수인 100만원, 합하면 200만원. 예를 들면 이렇게 곱하기 1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계산하는 게 한 문제 나오는데 총액은 아니면 뭐 최고액은 또는 아니면 중개보수는 하면 곱하기 2입니다. 근데 갑으로부터 A로부터 한 명 특정해 가지고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 하면 곱하기 2 할 필요 없죠. 그걸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시도 조례입니다. 여러분이 경기도에서 중개사무소 이천시에서 개업했으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개도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받는다고요.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고요. 오늘 문제에도 있을 겁니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입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하고요. 2분의 1 미만이면 전부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시험에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경우 이렇게 출제됐어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주택? 아니죠. 2분의 1 이상이야 주택이니까. 그럼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다 이러면 그 시험에 2번 나왔는데 주택 외 상가라고 보시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0.9 곱하면 되겠죠. 무조건 0.9만 시험에 나왔고 협의된 금액은 0.7이다 이런 거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만약에 당사자 간에 협의된 게 0.7%로 협의됐다 하면 0.7로 곱해야 되겠죠. 협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 다. 지급 시기는 약정이기 때문에 계약 성립되면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정해도 됩니다. 아니면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잔금 치를 때 보수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추가로 받아도 된다. 별도로 받아도 된다.
일반 가세사업자라면 10%, 간이가세사업자면 4% 받아도 됩니다. 100만 원이면 110만 원 받아도 된다고. 일반 가세사업자라면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라면 부가가치세 10만 원 더해가지고 한도약액 초과한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요건 사례가 딱 하나밖에 없죠. 매매를 하고 그 자리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매매 계약을 내가 팔고 그 자리에 갑이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매매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일어났지만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요? 저도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집을 광주에 2002년도 같네요. 2002년도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때 분양가가 35평이었는데 한 1억 3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억 3천 정도. 그래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내놔가지고 5년 후에 팔았는데 1억 7천에 팔았어요. 5년 후에 35평. 그 1억 7천에 팔아가지고 그 매수인한테 내가 좀 아파트 다른 데 제가 분양을 받아놨거든요. 3번에. 그래서 3개월 어디 가서 살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3개월만 좀 여기서 살자. 월세 달라면 월세 주고 전세 달라면 전세 뭐 원하는 대로 주겠다니까 그렇게 하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중개업소 갔다 오더니만 안 된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뭐 그냥 계약 깰려면 깨도 좋다. 왜 개업공개사가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거든요. 제가 사정을 다 이야기했어요. 분양받아놔서 무조건 팔아야 된다. 어떤 조건이라도 가격 싸도 좋다. 무조건 팔겠다. 이렇게 때문에 저 인간은 무조건 팔 수밖에 없다. 이거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겠어요? 개업공개사 이러면 매매 하나밖에 못 받는데 저 내보내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또 병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면 병에게 임대차 보수 받을 수 있고 또 을에게 또 임대차에 대한 중개 보수 받을 수 있죠. 1타 4피인데 저하고 하면 1타 2피 두 번밖에 못 받잖아요. 요 한 번. 근데 저를 내보내고 다른 사람 받으면 여기 한 번 두 번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해가지고 결국 이삿짐 센터에 맡기니까 그때 하루에 5천 원인가 달라 하더라고. 3개월 동안 이삿짐 센터에 하루에 5천 원 맡겨놓고 여관에 전전하면서 막 친척집에 가자고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 뒤로부터는 알고 있는 개업공개사, 저한테 수업 들었던 개업공개사한테는 절대 의뢰 안 해야. 아는 사람이 더 무섭더라고. 아는 사람한테는 깎아달라 소리도 못하잖아요. 깎아주면 몰라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면 협의라도 할 수 있잖아요. 좀 깎아주세요. 말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동일 그 동일한 기회여야 돼요. 만약에 제가 3개월 다른 데 살다가 다시 이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면 또 내야 되죠. 중개보수. 동일한 기회여야 된다고. 팔고 그 자리에서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자, 거래 대금 계산인데요. 매매는 매매 대금 기준이고요. 지금 광주가 제가 1억 7천에 팔았는데 한 3개월 있으니까 중개업소에 또 연락 왔더라고. 아직도 안 팔았으면 파시라고. 얼마인데 물어보니까 3억 4천 뭐 갑자기 2배 올랐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한 2002년에 들어왔다가 5년 후니까 한 2007년 정도 이 정도 팔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닐 수 있어요. 2007년 그때 성남에 재개발한다고 막 그 은행동 신흥동 이런 데 살던 분이 엄청나게 많이 그분이 샀어요. 이제 그 집도 많이 넘어와가지고 갑자기 집값이 그렇게 올라갔대. 3억 넘게 올라갔대. 그 뒤로부터 제가 2007년 이후 광주 쪽으로 쳐다도 안 봤어요. 그쪽에는 자꾸 전화 와가지고 물으니까 안 팔았냐. 아직도 지금 3억 넘게 받는다 이 소리 들으니까 막 짜증나가지고 아예 절대 이천 올 때도 3번국도 안 와요. 이제 그래서 이 영동고속도로 타고 와요. 지금도. 그 이천 살 때는 제가 여기 쌈밥 먹으러 또 이천 많이 오고 3번국도 많이 다녔는데 이게 돈은 인위적으로 많이 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운대가 좀 맞아야 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억지로 막 돈 벌려고 이것저것 다 계산해가 사가지고는 안 돼.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게 뭐 전철역이 생기고 GTX가 생기고 이럴 수도, 지금 없는데 생겨야 돈이 되죠. 지금 있는 거는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잖아요. 자, 매매 대금을 기준으로 하고요. 분양권인 경우 이게 문제예요. 판사가 잘못 판결을 했는데 실제 납입액에다가 프리미엄까지만 계산한다고요. 지금 요 앞에 지금 짓는 거 이게 나홀로 아파트 주상복합 이거 파크뷰 마피 1억이던데요. 마피 1억이면 모르겠어요. 그 호갱론에 올라와 있는 게 그렇더라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그 마피 1억이면 실제 주고받는 돈이 없지는 않겠죠. 왜냐면 중도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대출이자도 중도금은 중도금이거든. 대출로 들어가도. 그럼 중도금에다가 마피 1억 빼버리면 얼마 안 된다고. 그게 중도금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중도금 1억은 넘게 들어갔을 거예요. 만약에 1억밖에 안 들어갔다고 하면 마피 1억이면 돈 주고 받는 게 없잖아. 명의 맞는 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아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판사가 어쨌든 이렇게 판결을 해버렸다고. 법조문에는 없는데요. 프리미엄까지 합산하는데 무조건 플러스 프리미엄 붙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피 붙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시험에 나오면 실제나 분양가가 지금 뭐 5억 정도 하잖아요. 지금 2천도 지금 요 최근에 분양하는 거 보니까 6억 막 이랬던데요. 여기 6억 넘던데 분양가다. 6억에다가 6억인데 계약금 6천만 원 들어갔으면 6천만 원에다가 프리미엄까지만 합산한다고. 6억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납입액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거 있으면 들어간 것까지만. 교환 계약인 경우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걸.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뭐냐면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면 상가의 경우에는 0.9%라고 했어요. 중개보수가 180만 원이고요. 주택은 시도조례인데 시도조례는 0.4%예요. 시도조례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내면 주택에 대한 시도조례는 0.4%라고 줍니다. 그러면 120만 원입니다. 중개보수가 큰 걸 각각 받으면 180만 원씩을 각각 받잖아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면 120만 원씩을 각각 받는다는 말이죠.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습니다. 임대차인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이렇게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60을 합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가 45만 원이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4,5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하면 5천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 5천만 원 곱하기 만약 상가라면 0.9%를 곱하면 5, 9, 45, 45만 원입니다. 중개보수가. 그런데 만약 여기서 월세 50만 원만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깎아줬어요.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면 4천만 원 더하기 500 하면 4,500밖에 안 되죠. 그럼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한다고요? 70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4, 7은 28 더하기 500 하면 3,300만 원. 3,300만 원 곱하기 상가라고 보면 0.9% 하면 3, 9, 27, 3, 9, 27, 29만 7천 원입니다. 그럼 중개보수 차이가 얼마나요? 15만 3천 원 차이가 나죠. 빼면.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이야기해봤어요. 개업공개사님한테 이거 월세 5만 원만 좀 깎아달라고 주인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면 이야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하고 자기 손에서 딱 잘라버린다고. 절대 안 됩니다. 이거 50만 원 하던 거 겨우 깎아가 지금 45만 원 돼 있는데 더는 절대 안 되니까 계약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요. 왜? 실제 말하면 주인이 깎아줄 수도 있어요.
이거 5만 원 깎아주면 중개보수도 15만 3천 원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그만 해도 벌써 석 달 월세 넘게 되니까 웬만하면 좀 깎아주십시오 하면 깎아줄 여지도 있는데 개업공개사님 보수가 줄어드니까 절대 아예 말로 안 꺼낸다고요. 이게 한 사람당 15만 3천 원이니까 양쪽 다 받으면 30만 6천 원 손해잖아요. 5만 원 깎아주는 순간. 왜 이렇게 했냐면 원래는 무조건 곱하기 100이었는데 소액 월세 임차인들이 국토부에 민원 엄청나게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법이. 자, 다음은 실비입니다.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인데 참여중개, 거래 성사시켰을 때는 쌍방, 중개보수는 쌍방이 부담하는데 실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약정을 하는 시기고요. 권리 이전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는 취득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개보수의 권리금은 제외된다. 이 말은 권리금 알선하고는 수수료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많이 받아도 된다는 얘기. 중개보수 적용이 안 되니까. 중개보수는 0.9밖에 못 받는데 중개보수에 포함 안 되니까 10% 받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안 받아도 되기는 하지만 실비라는 거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뭡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받는 거 매도인이 내야 된다고요. 원래는 돈. 근데 현실적으로 중개업소에 보면 매도인이 내요 안 내요? 안 내고 전부 요즘은 개업공개사님들이 낸대요. 옛날에는 법무사들이 내줬거든요. 근데 계약 성사를 별로 못 시켜가지고 법무사들이 안 내고 요즘은 개업공개사님들이 낸대요. 왜냐하면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하는데 아마 800원인가? 그 정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안 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 현실적인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게 나오니까 권리 이전 의뢰인 아까 암기 프린터 52번에 15번 밑줄 지놓으세요. 암기 프린터 52번에 12번 12번이 아니고 15번 암기 프린터 52번에 자, 오늘 했던 내용이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에서 최소한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한 문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에서 거의 5문제는 출제될 수 있죠. 뭐 있었어요, 업무가. 기본윤리, 비밀준수 의무, 금지행위 있었고요. 계약서 작성 의무, 확인 설명 의무 이런 데서 5문제 정도, 중개보수가 2문제 정도, 계산하는 거 1문제, 일반적인 내용 1문제. 여기 의무에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의무와 책임이 많이 나오죠. 이 중개보수는 권리입니다. 권리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중개보수 권리가 나오지만 이 권리도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나옵니다. 외려 오늘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협회입니다. 협회는 가장 큰 게 뭐냐면 협회는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회원으로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의사협회나 대한변호사협회는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변호사협회 같은 경우는 아예 변호사협회에 등록합니다. 변호사 등록을. 우리는 등록관청이 하잖아요. 시군구에. 그러니까 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는 파워가 막강합니다. 의사들은 자격 취소가 없어요. 아무리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지금 면허정지 3개월 이 정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데모하고 해도 우리 업무정지 3개월하고 똑같은 거죠. 의사 자격 취소는 없어요. 왜냐면 그건 강제설립주의니까 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만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한이 셉니다. 나머지 모든 협회는 다 임의설립주의, 임의가입주의입니다. 여러 개가 설립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협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하고 올해 통합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그래서 그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나만 있습니다.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빚진 거 다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냥 협회 이제
없앴어요. 세대항공인계사협회는. 자, 그 다음에 교육 보칙이 있는데 교육제도 첫 시간에 하긴 했는데 교육제도 중개가 아니고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는 수수료, 그 다음에 포상금제도 이런 내용을 하고요. 보칙이라는 게 보충적 규칙 이 뜻이죠.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최소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네 문제 정도 나오니까 다음 주에 하는 것도 최소한 6문제 이상은 출제됩니다. 암기 프린트 16번, 20번, 그 다음에 18번, 19번, 지정 취소는 8번에 있습니다. 사유가 암기 프린트에. 이런 게 두 문제.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지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암기 프린트 21번, 1년 이하의 지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암기 프린트 22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3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26번에 있나요? 이거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인데 시험에 행정 처분하고 행정벌 앞에서 네 문제 출제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일 합격 노트 하겠습니다. 아직 문제 안 풀어보신 분은 빨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